자, 3교시인데 우리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하는 와중에 아주 그냥 자꾸 실수하는 거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질문이 아주 유익했어요.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할인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위험조정 할인율법입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고 뭔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위험이 발견됐다는 거니까 위험이 있으면 요구하는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위험이 딱 보이고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요구하는 수익은 더 달라고 하겠죠. 더 달라고. 그런데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라고 하고 할인율이 나온다고. 할인율이 그러면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동산이 딱 있는데 3억이야. 3억 달라 그래. 3억. 근데 내가 봐도 위치도 그렇고 좀 위험해 보여. 그러면 가치를 후려쳐. 가치를 더 달라고 해. 가치를 후려치는 거죠. 가치를 후려친다는 건 할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할인율을 낮추는 거예요. 할인율을 올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 가치를 후려친다는 건 할인을 대폭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거야. 할인율이 저 부동산에 대해서 할인해 주세요. 할인을 많이 해주세요. 이래야 위험한 부동산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험조정 할인율법이 나왔는데 할인율이라고 나와. 그럼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 위험에 후려쳐야지. 그것도 많이 적게. 많이 후려쳐야지. 할인이 후려치는 거니까 많이. 그러니까 할인을 해달라는 걸 올리는 거고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은 더 달라고 해야 되고 할인은 많이 후려치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네. 됐다. 일단 차차 계속 오류 수정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0분을 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위험의 관리에 보면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놈은 저랑 같이 한번 꼼꼼히 보셔야 돼.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투자가 하나에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의 자산에 몰빵했는데 그 자산이 작살나면 나도 어떻게 돼요? 초점 박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이걸 우리는 위험의 관리라고 한다 이런 말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은 맛배기예요. 시험에 잘 나오지만. 즉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킵니까? 그러면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위험조정 할인율을 하고 할인율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민감도를 분석해서 위험을 낮춘다. 지금까지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론이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문구보다는 우리가 요 격언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자산에다가 자산을 몰빵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보면 민법은 좀 되는데 학개론이 안 돼.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나 학개론 민법 80 맞고 학개론은 40만 넘길라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잘 봐봐요. 내가 민법은 적성이 있는데 학개론이 잘 안 돼. 그래서 민법은 80점 맞고 더 맞아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80점 이상 맞고 학개론은 그냥 40점만 맞읍시다. 이렇게. 또는 또 뭐랄까요. 학개론을 80점 맞고 나는 민법이 싫으니까 민법을 40점 맞을라요. 그럼 평균 60이 되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요. 이게 일명 몰빵 전략 아니에요. 몰빵. 한 과목에다가 집중 몰빵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수업만 듣고 어떻게든 40점 면해보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 그냥 상식적으로. 가능은 뭐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 달성될 것 같아요? 안 될 수는?
절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 경험상. 아니 민법을 80점 맞았는데 학개론이 40 나올 리가 없어. 이런 그리고 학개론이 40점 맞는 분인데 민법을 80 맞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전략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무난한 게 그냥 내가 한 과목이 더 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한 55점. 그리고 민법이 조금 나아요. 그러면 65에서 70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야 실제 실현 가능한 거지. 이런 건 실현이 안 돼. 아니 어떻게 학개론 40점 맞는 분이 민법을 80점 맞아. 안 돼. 안 돼. 그리고 민법을 80점 맞는데 학개론 40점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런 사람 없어. 제 경험은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한 과목에 몰빵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포트폴리오 가자고요. 자, 포트폴리오에는 논점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게 우리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결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논점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뭔가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인데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yes, no로만 딱 결정해봐요. 그냥 나 포트폴리오 이런 들어본 적도 없어도 모든 위험이 제거될 것이다. 아니잖아요. 됐어 이게 no 이게 끝. 다는 아닐 거야. 일단 직감. 그 다음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는. 조합.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해서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몰빵을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큰일이 터져서 망해버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항상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을 이렇게 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어떤 걸 섞어야 됩니까? 그러면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57,000여 가지야. 그러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는 삼성전자에다가 A라는 회사를 묶어야 될 것이냐, B라는 회사를 묶어야 될 것이냐, C라는 회사를 묶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조합을 말해요. 자산의 묶음을. 그래서 이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아닐 것 같아. 몰라도. 그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럼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어떻게 묶어야 될 것이냐, 그 자산의 그 결합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항상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항상 투자자의 자금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대충 삘이 왔어요? 그럼 지금 해보자고. 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을 크게 2가지로 나눠요. 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 해보면 체계적 위험은 딱 봐도 체계적이니까 독한 놈 같아. 그래 보여요? 덜 독한 놈 같아. 요놈이 독한 놈 같아. 체계적인 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바늘로 찍어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 같아. 그리고 여기는 비체계적이니까 덜 독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안 제거될 것 같아. 모두는.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제거될 것 같아? 독한 놈이 제거될 것 같아? 덜 독한 놈이 제거될 것 같아? 찍어봐. 문구, 시험에 나오는 문구니까요. 아니, 덜 독한 놈이 사라지겠지. 독한 놈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놈인데. 그러니까 요 놈이 제거가 되고 요 놈은 제거가 안 돼요. 끝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건 안 틀려. 체계적 위험하면 독한 놈이야. 독한 놈은 양잿물을 씻겨도 애가 안 나가. 독한 놈이라. 그래서 항상 덜 독한 비체계적인 위험이 제거가 되는 거야. 직감적으로 그럴듯하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결론이. 자, 그러면 체계가 비체계가 뭡니까?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럼 한번 이것도 이해해보죠. 우리가 이게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 주식으로 보죠.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시장이니까. 자,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개임이라고 불러요. 개임이 투자자라고. 왜 그러겠어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1개인은 정말 개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개미 같은 존재.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미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니 개미는 힘이 세잖아. 그래서 그냥 불끈불끈해서 시장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비합리적인 거고, 딱 봐도 그냥 큰 시장에 하나의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이 큰 흐름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더라도 시장의 큰 변화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위험을 너는 참 독한 위험이야. 투자자들이 어떻게 없앨 수 없는 위험이야.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들었죠?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면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되길래?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란이 하나의 자산이라고 하면 계란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이걸 비체계적 위험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계란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어떤 위험 가지고 있어요? 깨지기 쉽다. 이런 걸 우리는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근데 계란이 깨지기 쉽습니다 라는 위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시장에 가보면 그냥 계란 그냥 통째로 팔아. 어디 종이에다가 안 깨지게 포장해서 파냐 말이에요. 그렇죠. 포장 등을 하게 되면 이런 계란이 깨지기 쉽다라는 위험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한 위험이라고 그런다. 덜 독한 위험이라고 그런다. 덜 독한 놈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는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놈만 제거되더라? 비체계적, 덜 독한 놈만 제거가 됩니다. 아, 다 됐어. 그죠? 시험에 나오는 문구는 지금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만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계란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양계장 주인이 있어요. 양계장 주인이. 이 양계장 주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말이면 이렇게 계란을 수확해요. 그래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항상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몰빵해서 가져가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시장을 가다 보면 여기 개울이 있어요. 그리고 개울에 징검다리가 있고, 근데 다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계란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발을 딱 한 번 헛디딘 적이 있어. 그랬더니 바구니가 쏟아지면서 계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장창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안 거야. 아, 계란은 깨지기 쉽구나.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체계적. 이게 개별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란이 깨지기 쉽다라는 걸 알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계란을 깨지기 쉽다는 걸 완화시킬 수 있지 생각을 해봤더니 계란을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비워서 중간중간에다가 깨지기 쉽다라는 걸 완충시킬 수 있는 뭐 뽁뽁이를 집어넣고 휴지 말아서 집어넣고 뭐 종이 구겨서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바구니에 이제 여러 자산을 섞었죠. 그러면 뭐가 완화가 돼요? 계란이 깨지기 쉽다라는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산을 섞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 자산의 위험을 그래도 너는 덜 독한 놈이야 해서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계란을 이렇게 시장까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딱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조류 독감이 최근에 유행이어서 앞으로 계란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계란을 소중히 안 깨지게 갖고 왔어도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시장이 만들어낸 위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시장의 큰 흐름은 그렇죠.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여기에 결론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 포트폴리오는 계란으로 치면 시장의 위험은 제거하지 못했고 어떤 건 제거했어요?
계란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제거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계란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을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제거되니까 덜 독한 위험 이렇게 부르고, 시장의 위험은 죽었다 깨나도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독한 놈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결론 한번 보죠. 자, 63페이지 두 번째 박스. 자, 포트폴리오 논점 1. 자, 동그라미 1번. 포트폴리오는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해됐죠? 덜 독한 놈. 그 다음 2번. 분산 투자는 모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이걸 우리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고, 이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감소 또는 제거한다. 이해했고, 3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 시장 상황으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험 이렇게 나오면 이놈은 무조건 독한 놈이니까 제거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세 지문 정도예요. 이 세 지문 중에 한두 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다. 이해됐다. 그럼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러면 조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삼성전자 주식에다가 어떤 주식을 결합할 것이냐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사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요. 상식적으로 뭔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산을 뭔가 결합을 시킬 때 똑같거나 유사한 자산을 결합시켜야 될 것 같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자산을 결합시켜야 위험이 낮아질 것이냐? 한번 그냥 직감적으로 결론부터 한번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계란이 깨지기 쉽습니다 라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계란이랑 비슷한 오리알을 섞어. 그래 봤자 위험이 낮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비슷한 자산을 묶으면 비슷하니까 같이 폭망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서로 다른 상반된 자산을 뭔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상반된 자산을. 이게 결론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묶는 건데 어떤 자산끼리 묶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놈, 서로 다른 놈. 그죠? 직감적으로 뭔가 서로 다른 것끼리 묶어야 상호 보완이 될 것 같더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결론은 여기 왔어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납득이 안 간다. 결론은 납득이 가요. 서로 다른 걸 묶어야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묶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자산을 묶을 때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르다. 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투자에서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골치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서로 다르다라는 걸 뭘로 판단했습니까? 그러면 외형으로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범에 이영표 쌤이랑 미스터 국이랑 딱 둘이 놓고, 어메 이영표 쌤이야 미스터 국이야 이렇게 구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구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누구와의 차이를 이게 눈으로 외형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미스터 국은 그냥 둥글둥글하고 이영표 형은 그래도 길쭉길쭉 하잖아 뭔가.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외형으로 지금까지는 판단을 했는데 투자에서는 외형이 전혀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오징어를 투자했던 꼴뚜기를 투자했던 명태를 투자했던 뭔 상관이야? 투자는 항상 목적이 수익률이라고. 수익률. 아파트를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금을 투자하든 내가 뭔 상관 있어요? 얼마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투자론에서는 서로 다른지를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뭔지는 모르지만 목적이 수익률을 가지고 따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률의 변화 정확히는 방향으로 따지고 이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값이 상관계수예요. 그런데 상관계수는 우리 조금 전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인데 얘를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통계학의 어려운 지표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그건 버려야 될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 상관계수는 분산 표준 편차보다 더 수준이 높은 통계 지표라고. 그러니까 얘를 절대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무엇을 측정한 값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뭔지 모르지만 수익률의 변화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보자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기에 삼성전자 이렇게 회사를 딱 왼쪽에다는 삼성전자를 딱 놨어요. 똑같은 애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위험해 보여서 뭔가 섞으려 그래. 근데 A를 섞을까 B를 섞을까 고민 중이에요. 이게 자산의 조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자산을 조합할 때는 같은 것끼리 묶는다, 서로 다른 것끼리 묶는다. 서로 다른 것끼리. 근데 서로 다른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쭉. 그런데 A라는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때 같이 수익이 올라가. 이렇게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 그럼 딱 봐도 삼성전자의 수익이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간다면 느낌이 비슷한 놈이에요. 서로 다른 놈 같아요. 비슷한 업종에 있으니까 같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유사한 애들이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업종을 취급하니까 항상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진다는 거야. 비슷하니까. 그런데 B기업은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 거꾸로. 그러면 이 둘은 수익률의 방향이 상반되니까 서로 다른 자산 같군요. 이렇게 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같은 것끼리 묶어봤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비슷한 업종이니까 삼성전자가 몰빵하면 얘도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주식을 또는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다는 건 수익률이 서로 상반되는 자산끼리 묶는다는 거예요. 이쪽이 다른 자산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값이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게 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겁나게 성의 없어요. 자, 그런데 자주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수익률의 어떤 변화를 측정한 값인데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 부호. 요걸 저랑 좀 이해해 줘야 돼. 자, 마이너스 어떤 부호라는 건 또는 플러스 부호라는 건 비례 관계를 뜻하느냐 반비례 관계를 뜻하느냐 한번 결정해 봐요. 자, 이거 보세요. 요 경우가 지금 비례 관계예요. 같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50대 50이니까 얘한테 플러스 관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해야 돼요. 같은 방향, 뭘 눌러보다. 같은 방향이니까 둘을 결합하면 항상 효과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면 우리가 비례 관계랑 하고 비례 관계랑 항상 플러스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값으로. 그런데 얘처럼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면 효과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도출이 돼요. 반비례가. 그러니까 결국 자 부호만 놓고 딱 따져보면 삼성전자와 A기업의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서 상관계수를 측정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와요. 이해돼요? 이게 비례관계라는 거. 비례관계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삼성과 B기업을 조사했더니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관계 같아요. 이쪽이 반비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투자론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플러스 관계입니다. 그럼 무조건 비례 관계를 뜻해요. 우리가 비례 관계에 조금 전에 한 게 하나 있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얘 둘을 수치화하면 플러스 값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값 나오겠어요? 비례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같은 부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관계수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걸 투자해야 돼요? 플러스 쪽에 있는 걸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항상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 근데 서로 다른지는 투자에서 뭘로 확인하니? 수익률의 변화. 수익률이 이렇게 같이 변하면 비슷한 자산. 수익률이 아이고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작동하면 서로 다른 자산.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묶어야 돼. 이쪽을. 예. 그래서 이런 상관계수를 측정한다라는 거에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관계수.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버렸어. 그래갖고 잠시만요.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딱 요것만 기억을 좀 해줘요. 요것만. 자,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변화를 뭔가 수치환 값이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지표니까. 단 뭐는 이해해 줘야 되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엇갈린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엇갈린다는 거야.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항상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비례 관계니까 이쪽이 서로 유사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사이를 갖는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가 플러스 1이죠. 가장 끝에 있는 수치가. 그러니까 이 플러스 1이 뭘 뜻합니까? 하고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마트에 갔단 말이에요. 마트에 갔더니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1 플러스 1. 그러면 내가 하나의 물건을 갖고 온 다음에 다른 물건을 추가하라는 건데 완전히 다른 딴 거 갖고 오면 저 어머니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 좋은 말 할 때 놓고 똑같은 거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1 플러스 1은 똑같은 거 하나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딱 나오면 1 플러스 1 이쪽이 동일한 자산을 의미하구나. 그럼 플러스 1만 생각하면 안 돼. 플러스 값은 다 비슷한 자산을 뜻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자산. 그런데 가장 작은 수치인 마이너스 1 나오면 하나를 뭔가를 빼버린 거 아니에요. 이쪽은 완전히 다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 나오면 1 플러스 1. 이쪽은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자산. 자, 그럼 이거 놓고 논점 두 번째 이제 읽어보자 이런 말. 자, 1번 논점 2번 세 번째 박스 1.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분산 효과는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나온다 이런 거예요. 상관계수는. 그리고 2번 두 자산 사이에 측정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요건 암기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은 자산 갖고 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동일 자산이니까 묶어봤자 효과가 있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4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플러스 1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이 완전히 서로 다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가장 효과가 큰 거예요. 따라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몇 가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인데 이쪽이 플러스 1이 큰 값이고 마이너스 1이 작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을 묶어야 돼요? 작은 쪽에 수치를 묶어야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거니까 효과가 좋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수익률 변동이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여기까지만. 수익률의 변화가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서 봤더니 서로 다른 자산 같아요? 비슷한 자산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자산이라고 해야죠. 수익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묶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해줘야 돼. 효과가. 그러니까 뒤쪽을 봤더니 이런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 사람아? 안 좋다 이 사람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자산에다가 뭔가를 묶고 싶다 이런 거예요. 봤더니 뭐 휴지를 묶어볼까? 뭐 주식을 묶어볼까? 금을 묶어볼까? 오리알을 묶어볼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항상 뭘 측정한다고 해야 되냐 그러면 상관계수를 측정한다고 해야 돼요. 분필 어디 갔대? 분명히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 흰색 말고 빨간 거 어디로 갔을까요? 아 저기다 놔두고 제가 갔군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분명히 제가 옆에다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요 계란과 휴지의 상관계수, 계란과 주식의 상관계수, 이렇게 상관계수를 자산 사이의 상관계수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쪽은 플러스 1, 플러스 0.7,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관계수를 통해서 플러스 값이 나오네? 그럼 일단 요 두 개는 유사한 자산이니까 얘들을 묶으면 효과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비슷한 자산이니까. 그 중에 플러스 1을 봤더니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얘는 둘 다 이름은 다르지만 투자에서는 똑같은 놈이라고 보는 거야. 완전히. 오리알이나 계란이나. 그래서 얘들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합니까? 마이너스 값을 선택해요. 작은 값. 마이너스 값. 그리고 이항이면 둘 중에 어떤 거?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까운 놈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가까운 놈을 휴지를 선택해야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논점이 뭡니까? 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 삼성전자에다가 어떤 걸 묶습니까? 그럼 일단 마이너스 값 쪽을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절반은 마이너스, 절반은 플러스라고 해도 절반이야. 1,000개 가까이 묶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나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최종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여기 강의 노트에 보면 뭔가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뭔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설명하면 흥미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여기는. 시험에 자주도 안 나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는 딱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보고 논점 딱 암기하고 우리 2월 달에는 그만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뭐라고 돼 있냐? 효율적 전선. 딱 느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효율적 전선. 얼마나 유치해 가이가.
무차별 곡선, 차별이 없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여.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과 무차별한 놈 그냥 둘이 만난 것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딱 여기까지. 그리고 논점은 항상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 X. 항상 어떤 것만 제거합니까? 덜 독한 비체계적인 위험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자산을 어떻게 결합, 조합합니까? 그럼 항상 다른 것끼리.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상관계수라는 수익의 변화로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의 변화. 그래서 상관계수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쪽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상반된다. 이쪽은 수익률이 서로 비례적이다. 그러면 결국 수익률의 측면에서 이쪽이 유사한 자산이고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는 뭘 선택합니까? 효율적인 애와 무차별한 놈이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딱 요 정도. 물론 더 나와요. 그러나 요 정도 일단. 앞으로 뭐 10월달까지 할 건데 뭘 벌써 다 하려 그래. 이렇게 딱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번 주에 했지만 또 기억이 새록새록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짧게라도 복습을 한번 하고 합니다. 네. 자,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을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하죠. 보유기간과 기간말. 근데 보유기간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면 가유, 순전 후. 그런데 항상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임대 단위수를 몇 개로 제가 가정했어요? 몇 개로? 임대 단위수 몇 개? 100개. 임대주택 방이 100개 있는 오피스 빌딩을 딱 상정해서 100개, 방 100개 임대 단위수가 다 꽉 찬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이 나옵니다. 가능 총소득. 그러나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항상 공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임대사업자가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유효총소득. 한숨을 쉰다. 이유는 벌 거 다 벌었기 때문에 이게 나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순, 전, 후는 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란 말이에요. 지출 항목. 근데 보유기간의 지출 항목은 미실형도 아니고 진불형도 아니고 무슨 형? 영부령.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해 줘야 된다. 영부령,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자, 그리고 뒤쪽은 항상 비용, 경비를 빼면 순이익이잖아요. 비용을 빼면. 그러니까 경비를 빼면 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세금을 빼면,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세전이 무엇입니까? 은행의 지출이면 세전이란 말이에요. 은행의 지출이 세금을 내기 전 지출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말 현금흐름. 기간말 현금흐름은 가유 순전후가 아니라 순전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순전후만 있으니까 바로 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흐름이 매도니까, 자, 매도 가격이 결정이 돼요. 매도 가격이. 그러면 벌써 벌 건 다 본 거죠. 매도니까 매도가 결정되면 벌 거 다 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출 항목 세 가지가 매미 양이었어요. 영부령을 매미 양과 함께 놀러 갑니다. 이거였죠. 그래서 매도 비용, 미상환 잔금, 양도 소득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를 빼면 순, 세금을 빼면 세후, 은행에 갖다 주는 잔금, 은행에 잔금을 빼면 세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주의할 게 여기가 하나 더 있다 했어요. 여기 지분 복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지분, 내 돈. 집 나간 내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이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 지분은 언제 복귀합니까? 그러면 언제? 팔아야.
부동산을 팔아야 다시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간 말의 현금을 특별히 지분이 되돌아온 금액입니다. 지분 복귀액을 하는 거죠. 딱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이게 돼야 제가 항상 뭘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게 돼야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올 거 설명하고 계산도 좀 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뭘 진도를 못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아예 날 잡아서 2시간씩 했다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자, 육개수. 자, 육개수는 앞쪽에 있는 거예요. 투자 현금으로 앞에 중요도 순서로 해서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자, 육개수는 우리가 뭘 했냐? 미래 가치도 배웠고 현재 가치도 배웠고 계산 문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무의 기초니까 한 것이고 시험에 나올 것만 쏙 찾아보면 이런 문제로 나올 건 일단 육개수의 활용이에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문제는 육개수의 활용. 육개수의 활용이라는 건 뭔가요? 이 6가지 수식을 어디다 써먹니라는 거예요. 6가지 수식을 어디다 써먹니? 그럼 보셔. 일시불이 나와요. 그러면 미래가치는 항상 예금의 논리로 생각하라 그랬고 일시불이 나오면 어떻게 예금했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예금을 했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예금을 했을 때 1년 후 미래가치, 2년 후 미래가치, 즉 금액이 앞으로 얼마가 됩니까? 그게 일시불의 내가죠. 그러니까 해석이 일시불로 예금했을 때 내가 미래가치를 구한다. 딱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일시불로 예금을 했을 때 미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미래가치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일시불 예금만 있는 게 아니죠. 따박따박 적금을 넣는 정기적금이 있어요. 이 정기적금을 연금 방식의 적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이 나오면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적금을 부었을 때 미래 얼마가 되는지 미래 가치를 구한다. 이 정도만 해석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일시불의 영가는 일시불에 뭘 구한다? 현재 가치를 구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정도. 그래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두 개는 문구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저당상수. 자, 그러면 저당상수는 뭔지 모르지만 저당이 보인다면 저당. 그러면 저당이 보이면 항상 이놈이 보여야 돼. 이놈. 저당이 보이면 뭐가 보인다? 대출. 저당이 보이면 저당 대출을 받았구만. 대출을 받았다. 이게 포인트죠.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그렇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갚아야 되니까 매기상환할 원리금을 구합니다. 매기상환할 원리금을 구합니다. 이게 저당상수의 의미죠. 저당상수는 저당이 딱 보여야 된다. 저당. 우리가 실무에서 저당 나오면 대출을 뜻하면 저당 대출. 저당 대출이 떠오르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으면 얼마씩 갚아야 될까? 그걸 구할 때 쓴다. 이게 저당 상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이 10년 후 만들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이 10년 후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목표 금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따박따박 적금 부어야 1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따박따박 적금. 그래서 10년 후에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적금 부숴야 되겠구나. 근데 적금을 얼마짜리 부숴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1억 만들려면. 이게 적금을 얼마짜리를 부숴야 되냐? 그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씁니다. 다시 저당상수 나오면 대출을 받았다. 그럼 뭐 해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매기상환할 원리금. 기금 개수가 나오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따박따박 얼마씩 적금을 부어야 될까? 그 적금 금액을 구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들어갑니다.